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신지 한번 보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뭐 주머니나 가방 속에 가장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어쩌면 약간 우리 몸의 일부처럼 딱 붙어있는 이 작은 기기 말이죠. 네, 정말 하루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필수품이 전 세계의 인구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범인이라면 어떨까요? 와, 스마트폰이 인구를 뒤흔든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기나 문제를 진단할 때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지표를 보는 거죠. 맞아요. 뭐 경제가 나쁘면 실업률 지표라는 엑스레이에 문제가 딱 나타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여기가 부러졌구나 하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네, 원인을 찾고 처방을 내리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글로벌 저출생 현상, 이 거대한 병파 앞에 서면 기존의 그 엑스레이 기계들이 완전히 다 고장나 버린 것 같은 당혹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처럼 믿어왔던 공식들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번 시간, 오늘의 심층 탐색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요인 너머를 보자는 거죠. 네네. 단순히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혹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라는 익숙한 경제적 요인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새롭고 일상적인 진짜 범인을 추적해 볼 텐데요.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묵직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자료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주말판에 게재된 존 범머도크 기자의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제목이 인구학적 산사태라는 기사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텍스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기사죠.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국가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이런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건가요? 그보다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관계 맺기의 방식,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아,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 자, 그럼 텍스트의 첫 부분부터 좀 들여다보죠. 솔직히 말해서 인구위기, 저출산 이런 단어들 우리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사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는 다들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늑대와 소년 우화처럼 말이죠. 네, 매일 경고가 쏟아지니까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매일 소리치니까 정작 진짜 늑대가 마을에 들어와도 사람들을 하품만 하고 있는 딱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인구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경고 필요라고 부릅니다. 경고 필요요? 아, 경고를 너무 들어서 지친 거군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일상은 당장 내일 아침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당장 창밖을 보면 식당에 사람들도 붐비고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꽉 차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엄청 탔거든요. 그렇죠. 저대그라 경제 지표들은 어떤가요?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치솟는 뉴스가 막 쏟아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도하게 됩니다. 아,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위기야? 이런 식으로요. 네, 경제 지표의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죠. 기사에서도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주가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환호하는 사이 인구 기반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집의 기초, 콘크리트, 그 기반이 속절없이 부식되어서 막 가루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붕에 새로 칠해진 번쩍이는 페인트만 쳐다보면서 환호하는 것 같다고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왜냐하면 지붕의 페인트, 그러니까 주가지수 같은 것들은 언제든 벗겨졌다가 다시 칠할 수 있잖아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인구 문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그 비가역성입니다. 비가역성이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경제 불황이나 자산 가격 폭락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역적이죠.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다음 경제 사이클이 좋아진다고 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 경제가 좋아졌다고 작년에 안 태어난 아이가 올해 2명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한번 상실된 세대는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 비가역성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네, 데이터가 아주 충격적이죠. 네, 현재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이 대체 출산율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면 대체 출산율 2.1명이라는 건 쉽게 말해 현재의 인구수를 깎아먹지 않고 현상 유지하기 위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아야 하는 최소한의 자녀 수를 말하잖아요. 네, 부모 2명을 대체할 아이 2명, 거기에 유아 사망률 등을 고려한 0.1명을 더해서 2.1명이죠. 인구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근데 지금 전 세계 3분의 2가 그 선을 깼고 심지어 66개국은 2명이 아니라 1명에 더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대요. 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평생 갖는 가장 흔한 자녀의 숫자가 아예 0명으로 굳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0명이요? 와, 여기서 한국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저 진짜 자료 보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유엔의 예측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불과 5년 전에 유엔이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를 53만 명으로 예측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2023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 그쳤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아니 잠시만요. 유엔이면 전 세계에서 진짜 네로라 하는 가장 똑똑한 인구학자들이 모여서 슈퍼컴퓨터 돌리는 곳 아닙니까? 네,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근데 어떻게 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오차율이 50%나 날 수 있죠? 이건 뭐 예측이 살짝 빗나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델 자체가 고장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 모델이 고장났다. 네, 유엔의 전문가들이 무능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한 예측 모델 자체가 20세기의 현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20세기의 현실이요. 그게 어떤 건데요? 기존의 인구 모델은 국가의 1인당 GDP, 여성의 교육 수준, 산업화 정도 같은 선형적인 경제 지표들을 입력값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천천히 인구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서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절벽에서 수직 낙하해버렸죠. 아,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거대한 행동 양식의 변화를 그 20세기 모델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50%나 나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게 또 이상한 게요. 멕시코나 브라질, 튀니지, 이란, 스리랑카 같은 중소득 국가들도 지금 미국보다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이상합니다. 네, 경제 발전 단계상 설명이 안 되죠. 제 말이요. 보통은 나라가 뭐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엄청 부유해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되게 정상적인 수순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상 그게 당연한 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중소득 국가들이 경제적 도약을 제대로 이루기도 전에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가는 초유의 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간다. 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헤수스 페르난데스 빌야베르데 교수는 이 상황을 두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출산율 감소야말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요. 아, 다른 모든 문제들은 결국 그 하류로 흘러가는 부작용에 불과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나 불평등도 크지만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도요. 복잡한 금융정책이나 경제 논리로 설명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저도 맨날 경제기사 보면 너무 어려워서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렌즈를 바꿔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가파른 감소라는 딱 하나의 축으로 보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현상이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아, 결국 사람이 경제를 만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네, 진짜 범인을 찾을 시간이죠. 맞아요. 경제 지표나 이런 소득 수준 변화로는 이 전지구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수직 낙하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면 대체 2010년대를 전후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동시에 쩍 침투한 그 변수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기사가 지목한 새로운 범인이 등장하잖아요. 앞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확인했던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 그리고 4G 통신망입니다. 네, 기존의 경제학적 담론이 드디어 사회학적, 기술적 담론으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죠. 네네. 신시내티 대학교의 네이슨 허드슨과 에르난 모스코소 보에도의 연구진의 결과를 보면요. 그 상관관계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저 사실 약간 의심이 들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의심이셨나요? 기사에서 국가별로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짚어주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같은 곳은 2007년 무렵이고 프랑스나 폴란드는 2009년경입니다. 네, 시기상으로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때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시기잖아요. 전 세계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가 박살나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나앉고 하던 시기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돈이 없고 불안하니까 아이를 안 낳은 거 아닐까요? 아주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굳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죠? 네, 당연히 연구자들도 처음에는 그 경제적 충격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금융위기의 타격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은 지역과 좀 덜 받은 지역, 실업률이 치솟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샅샅이 대조해 보았습니다. 아,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리해서 봤군요.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나요? 네,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경제적 타격의 크기보다 훨씬 더 그 출산율 하락 그래프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다른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4G 통신망의 보급 지도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긴 국가나 지역에서도 초고속 무선 인터넷인 4G망이 깔리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그 정오픈 시점에 맞춰서 출생아 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경제 위기랑 상관없이 인터넷이 빨라지고 스마트폰이 퍼지니까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금융위기와 시체가 꽤 있는 2012년경에 출산율이 확 꺾였는데요. 2012년이요? 네. 근데 이때가 바로 이 국가들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봐도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변수가 훨씬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게 데이터로 입증된 셈이죠. 와, 진짜 데이터는 명확하네요. 스마트폰이 범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스마트폰이 출산율을 박살냈는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니까요. 흔히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밤새 유튜브 보고 게임하느라 밖에도 안 나가고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시간 점유의 문제로만 보면 현상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아, 절반만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데요? 멜리사 키어니 교수와 인구학자 라이먼 스톤의 진단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은 청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을 넘어서 대면 사회화 시간 자체를 완전히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대면 사회화 시간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 얼굴 보고 어울리는 시간이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이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커니즘이요? 깊은 관계라는 결과물이 나오려면요.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아주 얕고 가벼운 만남, 그리고 물리적인 부딪힘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네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 펍이나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엄청난 시간의 총량 자체가 존재해야 하죠. 아, 그냥 지나가다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소소한 만남들이요? 맞습니다. 그 방대한 오프라인 만남의 풀 안에서 서서히 인연을 추려내고 호감을 느끼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일종의 깔때기 같은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하군요. 복권요? 네, 1등에 당첨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1등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결과물이겠죠? 그 1등에 당첨되려면 일단 무작위의 숫자가 적힌 복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야 하잖아요. 가벼운 만남들이 복권인 거고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에 앉아서 작은 화면만 들여다보게 되니까 애초에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복권을 사는 행위 자체를 멈춰버렸다는 거네요. 당첨 티켓을 아예 안 끊으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만남의 깔때기 입구 자체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와, 사실 사람들은 소개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과거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인스타 팔로우 수 보면 수백 명씩 되잖아요. 네, 하지만 핀란드 인구학자 안나 로트키르의 분석은 그 환상을 아주 처참하게 깨버립니다. 환상이요?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년층일수록 그런 얄팍한 온라인 연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요. 정작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교류하고 진짜 물리적인 삶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 랜선 친구는 많은데 진짜 내 마음을 나눌 내 사람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화면 너머의 텍스트와 완벽하게 필터가 씌워진 사진은 절대 진짜 사람의 체온이나 갈등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와, 이거 진짜 와닿네요. 근데 저는 이 텍스트를 읽다가 스탠포드 대학교 앨리스 에반스의 분석에서 정말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전통적 가치관과 관련된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스마트폰의 타격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나타난 게 아니더라고요. 소위 그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일수록 스마트폰이 출산율에 미치는 파괴력이 훨씬 더 컸다는 분석이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뭔가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지점은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가치관이나 뒤에서 다룰 가족의 가치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 정치적 우파나 좌파의 관점을 대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오직 순수한 사회학적 분석의 결과로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가 왜 스마트폰의 타격을 더 심하게 받은 걸까요? 여기서 전통적 가치관이라는 건 그 사회가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를 어떤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는가를 의미합니다. 어떤 인프라요? 서구권처럼 일찍부터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각자의 삶이 분절된 사회는 스마트폰 이전에도 나름대로 개인화된 짝짓기 방식이나 관계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펍에 가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 각자 알아서 만나는 방식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다. 그렇죠. 하지만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처럼 이른바 전통적 공동체가 강한 사회는 어떨까요? 글쎄요, 가족끼리 엄청 모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마을 광장에서의 모임, 끈끈한 대가족 행사, 매주 열리는 지역 종교 모임 같은 오프라인의 거대한 물리적 접촉망이 있었고요. 이게 곧 청년들이 짝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인프라, 즉 안전망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개인이 알아서 사냥을 했다면 전통 사회는 마을에서 거대한 그물을 쳐주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짝을 찾게 해줬다는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물리적 만남의 장, 그 튼튼했던 그물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블랙홀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군요. 네, 그 인프라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오프라인 광장에 막 다 같이 모여서 떠들고 눈을 맞추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방 침대에 누워서 혼자 틱톡만 넘기고 있게 되니까 네, 충격파가 엄청난 거죠. 그 타격이 서구권보다 훨씬 가파르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최근 10년 새에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출산율이 유독 막 폭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니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서 유독 한국의 상황을 가장 뼈아픈 사례로 꼽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진짜 충격적이죠. 원문에 따르면요. 한국 청년층이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물리적으로 교류하는 이 대면 사회화 시간이 지난 20년 사이에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반토막이요? 네, 상상해보세요. 친구들이나 연인과 같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하기보다는 각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흔한 풍경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카페 가면 앞에 친구 두고 서로 각자 폰만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겪는 일상이죠. 그것이 결국 출산율 0.7명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뭘까요? 저는 기사에 나온 출산율 격차라는 개념을 보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많은 분이 그 대목에서 안타까움을 느끼시죠. 우리는 흔히 약간 요즘 청년들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자기 삶만 중요해서 아이 낳기를 아예 거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의미에서도 종종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조차도 막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평균 2명 정도의 자녀를 원한다고 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비극적인 모순입니다. 청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의지와 실제 출산율 0.7명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왜일까요? 아이를 원하는데 왜 낳지를 못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할 사람, 나와 평생의 가치관을 공유할 진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그 방법론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방법론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 지점에 오니까 정책 이반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단순히 통장에 뭐 몇백만 원씩 쥐어주는 그런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남녀가 만나고 인연을 맺는 사회의 기초 토대 자체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 위에 돈이라는 페인트를 아무리 들이부어봤자 집이 서지 않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우리가 지금 아주 중대한 두 갈래 길에 서 있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두 갈래 길이요? 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기적인 경제 지표만 바라보며 문제를 미루는 길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지붕의 페인트만 보는 길이군요. 네,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취해서 인구라는 집의 튼튼한 기둥이 썩어가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문제를 계속 다음 정권,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거죠. 그건 진짜 파멸로 가는 길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길, 즉 이 위기의 본질을 똑바로 직시하는 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복합적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당연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네네, 기초공사니까요. 하지만 경제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범인, 이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려면 스마트폰의 절제된 사용을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 사회적 규범으로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라는 가치를 사회적으로 새롭게 재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것은 무슨 여자는 집에서 애를 키워야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인 과거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향수가 아닙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이념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파편화되고 철저히 고립되어가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온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사회적 안전망을 복원하자는 아주 절박한 사회학적 제안인 겁니다. 와, 저는 텍스트 후반부에 이 시니어 세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대목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내 마음을 알아서 다 맞춰주고 디지털 플랫폼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엄청나게 매끄러운 시대잖아요. 마찰이 전혀 없는 시대죠.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그 껄끄러운 마찰력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심하게 싸우고 또 화해하면서 가족을 일구는 일은요. 절대 스마트폰 화면을 쓱 스와이프하듯 쉽고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진짜 힘들죠, 그거. 네, 엄청난 감정적 소모와 땀, 인내가 필요한 오프라인의 지난한 과정이죠. 그런데 기성세대는 그 마찰력과 인내의 과정을 직접 거쳐서 가정이라는 안전망을 굳건히 구축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겪었던 오프라인 관계의 경험적 지혜가 지금 만남의 방법조차 잃어버린 청년 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네네. 지금은 위기를 위기라 부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인구학적 산사태는 이미 우리 발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장의 주가지수에 환호하며 이 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그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파멸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네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넓은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출생을 경제적 이유로만 탓하던 그런 뻔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았습니다. 네, 기존의 틀을 깼죠. 맞아요. 낡은 경제 지표에 묶여서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인구 예측 모델의 실패, 그리고 4G 통신망이라는 뜻밖의 기술적 나비 효과, 또 그로 인해 반토막 나버린 청년들의 대면 사회화 시간,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린 만남과 결합의 토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졌네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들여다보던 그 스마트폰 화면이 실은 글로벌 거시경제와 인류의 관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일상의 작은 물건이 전 지구적 위기의 원인이 된 셈이죠. 어쩌면 진짜 수백조 원에 쏟아붓는 국가의 거창한 인구 정책을 마냥 기다리기 전에 오늘 저녁에 당장 친구나 연인과 밥을 먹을 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딱 집어넣고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사소한 행동, 그 작은 첫걸음이 무너진 인구 지형을 복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의 편리가 가져온 관계의 증발이라는 이 치명적인 역설을 직시하고 다시 그 약간은 불편하지만 끈끈한 오프라인 현실로 돌아가려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시간을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텍스트에 잠시 등장했던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스마트폰이라는 그저 차갑고 평면적인 작은 유리 화면조차도 불과 한 15년 만에 인류의 만남과 대면 시간을 완전히 앗아가고 전 세계 출산율을 이토록 철저히 붕괴시켰잖아요. 그렇죠. 작은 액정 하나가 세상을 바꿨죠. 그렇다면 앞으로 불과 몇 년 뒤에 인간의 그 미묘한 감정을 100%다 읽어내고 내 기분에 완벽하게 맞춰주며 단 한 번의 피곤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초현실적인 AI 동반자가 우리의 일상에 쑥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네요. 우리의 감정적 외로움마저 그 AI가 완벽하게 다 채워주는 시대가 온다면요. 과연 우리는 굳이 현실 세계의 그 피곤한 마찰력을 감내하면서까지 상처받고 다투며 진짜 사람을 만나려는 동기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관계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에 잠시 꺼내서 화면에 까맣게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해진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색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